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그랬어? 그래서 민준이 애비가 누군데. 차가운 거실 공기를 가르는 내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30년 잉크 냄새에 절어 투박해진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 맞은편 무릎을 꿇고 고개를 처박은 아내, 박수진의 어깨가 아이처럼 들썩였다. 대답 없는 흐느낌이 텅 빈 아파트에 메아리 쳤다. 저 가녀린 어깨를 부축해 평생을 살아왔다. 저 여자의 눈물 한 방울에 가슴이 무너지는 사내였다. 하지만 지금 내 심장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온몸을 찔러댔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장한 희망의 부푼 아버지였다. 강경화 말기입니다. 이식 외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담담한 선고는 내 58회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망치질과도 같았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가라앉았다. 내 아들 민준이. 어릴 적 내 손을 잡고 동네 인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녀석. 잉크 냄새가 좋다며 내 작업복에 코를 박던 아이. 20해 넘게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번듯하게 자라 대기업 명함까지 내밀며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준 내 삶의 유일한 자랑. 그 아들이 이제 갓 29인 내 아들이 죽어간단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나는 무너지는 아내를 붙잡으면서도 정작 내 다리가 땅에 붙어 있는지조차 감각할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재간을 주겠습니다. 검사해 주십시오.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아내도 넋이 나간 채 벽에 기대어 있던 아들 녀석도 놀라 나를 쳐다봤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평생 잉크와 기름때 묻혀가며 악착같이 돈을 번 이유가 무엇이었나. 저 아들놈 웃는 얼굴 한번 보려고 남들처럼 번듯하게 키워내려고 아니었던가. 내 몸뚱어리 하나 바쳐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내게 아들은 그런 존재였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아니,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세계의 전부. 그날부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각종 검사가 이어졌고 나는 묵묵히 병원이 하라는 대로 따랐다. 피를 몇 통이나 뽑아내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검사에 온몸이 녹초가 되어도 고단한 줄 몰랐다. 오히려 희망이 차올랐다. 내 몸의 일부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30년 묵은 인쇄기 소리보다 더 힘찬 심장 소리가 내 귀를 울렸다. 병실에 누운 민준이는 야위었지만 내 결심을 듣고는 오랜만에 웃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불효자식 때문에. 아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아비가 자식한테 뭐 좀 떼주는 게 뭐 대수라고. 이놈아, 얼른 일어나서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해야지. 나는 애써 껄껄 웃으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까칠했지만 온기가 남아있는 아들의 손. 이 손을 잡고 첫걸음말을 시켰고 자전거를 가르쳤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함께 흔들었다. 이제 이 손을 다시 잡고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아내 역시 내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비극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최종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다. 김진성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담당 교수는 굳은 얼굴로 나를 진료실로 불렀다. 수진이는 복도 의자에서 초조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수술 날짜가 잡혔으리라 생각하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진성님은 김민준 환자에게 간 이식을 해줄 수 없습니다. 예? 혈액형도 맞고 다른 검사에서도 괜찮다고 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김진성님.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 짧은 침묵이 지독하게 불길했다. 이식 적합성 검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김진성님과 김민준 환자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무슨 소리인가? 유전자? 친자 관계? 장난 같은 단어들이 귀에 박혔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의사 선생님, 지금 무슨 농담을 서류가 바뀐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민준이는 내가 업어 키운 내 아들인데. 저희도 몇 번이나 재차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김진성님.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단호함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진료실의 형광등 불빛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30년.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 핏덩이 같은 녀석을 품에 안고 벅차오르던 감동.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기쁨. 서툰 솜씨로 그려 건넨 내 얼굴 그림.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를 난도질했다. 내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어떻게 병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내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는 내내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창밖만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남은 희망마저 바스러졌다. 만약 그 결과가 병원의 실수였다면 아내는 내 옆에서 함께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울고만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침묵의 고해성사였다. 그리고 지금 아내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집 안 곳곳에 민준이의 흔적이 가득했다. 거실 한쪽 벽을 차지한 민준이의 돌사진, 유치원 졸업사진, 대학 졸업사진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녀석은 분명 내 아들이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란다. 말해. 누구냐고. 민준이 친아비가 대체 누구냐고. 내 고함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범벅이 된 얼굴은 내가 알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낯설고 두렵고 원망스러운 얼굴이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누구냐고. 그 사람 결혼하기 직전에 정말 딱 한 번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평생 비밀로 하고 당신과 민준이한테 속죄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제발. 아내의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결혼 직전. 내 아이인 줄로만 알고 내 아들이라 믿으며 쏟아부었던 내 30년의 세월은 시작부터 기만이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름이 뭐야? 나는 마지막 이성을 붙잡고 물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모기만 한 목소리로 그 이름을 내뱉었다. 이강현. 이강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 석자는 내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내 아들의 진짜 아버지. 내 아내의 옛 남자.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노려봤다. 인쇄소 개업 2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는 민준이, 그 옆에 다정하게 기댄 수진이, 그리고 그 둘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저 사진은 내게 가장 끔찍한 위선과 기만의 증거일 뿐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다시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마 병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민준이의 얼굴이 보였다. 내 아들. 내 아픈 손가락. 그런데 저 아이의 얼굴 위로 이강현이라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다. 사랑과 증오, 연민과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나는 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 하지만 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내를 배신한 여자의 아들이고 낯선 남자의 핏줄이다. 나는 이제 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나는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민준이의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내 아들, 아니, 저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다. 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후로 며칠간 집은 차가운 침묵의 감옥이 되었다. 나와 수진이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섬에 고립된 사람들이었다. 아내는 죄인처럼 내 눈치를 살피며 죽은 듯이 지냈고 나는 그런 아내를 유령처럼 무시했다. 수십 년을 함께 맞대고 잠들었던 안방 침대에 더는 함께 누울 수 없었다.
나는 차가운 거실 소파에서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어둠 속에서 30년의 세월이 영상이 필름처럼 돌아갔다. 민준이의 기저귀를 갈고 서툰 솜씨로 분유를 타먹이고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밤새 응급실을 드나들었던 기억들. 그 모든 기억의 주인은 나 김진석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억들이 모두 가짜란 말인가? 내 것이 아니란 말인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다. 사진 속에서 민준이는 내 목을 끌어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저 미소, 저 눈빛, 세상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내 아들의 얼굴. 하지만 이제 저 얼굴에서 나는 다른 사내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강현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피가 역류하게 만드는 그 남자의 흔적을 찾아내려 애썼다. 눈매가 닮았나? 코가 닮았나? 미친 사람처럼 사진을 뜯어보며 나 자신을 고문했다. 사랑스러웠던 모든 것이 배신감의 증거가 되어 나를 핥히었다. 여보, 뭐라도 좀. 수진이가 쟁반에 멀건 죽을 받쳐들고 다가왔다. 나는 손을 휘저어 쟁반을 쳐냈다. 쨍그랑.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울렸다. 치워. 당신이 해준 건 아무것도 입에 대고 싶지 않아.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갑고 잔인했다. 수진이는 깨진 그릇 조각 앞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 눈물을 보는 내 가슴도 갈기갈기 찢겨나갔지만 나는 결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지독한 배신감과 무너진 자존심뿐이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지옥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민준이의 중환자실을 찾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는 비겁한 도망자처럼 아들의 모습을 훔쳐볼 뿐이었다. 간호사가 나를 발견하고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민준 씨가 아버님을 많이 찾아요. 어제는 잠결에도 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아버님. 그 세 글자가 대모처럼 가슴에 박혔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아이의 아버지를 자처한단 말인가. 30년간 가짜 아버지 노릇을 해온 광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비참한 사기극의 주인공.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병원 복도를 빠져나왔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싸웠다. 정신 차려, 김진석. 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널 속인 여자와 다른 놈의 자식이라고. 아니다. 내가 업어 키웠다. 내 피땀으로 길러낸 내 아들이다. 저 아이가 아파하고 있지 않은가. 사랑과 증오가 내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나를 갉아먹었다. 민준이와의 행복했던 추억이 떠오를수록 그 기억을 송두리째 빼앗긴 상실감이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인쇄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잉크 냄새는 역하게만 느껴졌고 기계 소리는 저주처럼 들렸다. 내 성실했던 삶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만 죽이고 있을 때 지옥의 문을 활짝 여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담당 교수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김민준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정지되면서 의식마저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루 이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다. 하루 이틀. 아들의 목숨에 매겨진 유예 기간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지배하던 배신감과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하얗게 날아가 버렸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민준이가 죽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병원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있었다. 중환자실로 달려가자 유리창 너머로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민준이는 발작하듯 몸을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식은 땀으로 축축이 젖은 머리카락,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 그곳에는 나를 속인 아내의 아들이나 낯선 남자의 핏줄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내 아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김민준이 죽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의식 없는 아들이 잠꼬대처럼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관통했다.
30년의 세월이 옳았다고 피보다 지난 시간의 힘이 진짜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증오도 배신감도 내 하찮은 자존심도 아들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달려갔다.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앉아있던 수진이가 나를 보고 놀라 일어섰다. 여보, 그 남자 이강현이라는 그 인간 당장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알아내란 말이야. 내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것은 용서의 언어가 아니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로서 내리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명령이었다. 내 눈에 서린 살기를 본 수진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수소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이강현. 그는 내가 평생 운영해온 구멍가게 같은 인쇄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번듯한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인터넷에 이름 석자만 쳐도 그의 성공 신화와 인터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성공한 사업가의 반듯한 얼굴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비참함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나는 이제 저 남자의 발 아래 엎드려야만 했다. 나와 수진이는 그의 회사가 있는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앞에 섰다.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세계였다. 수진이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건물 입구에서 망설였다. 나는 그런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당신이 저지른 일이야. 당신이 끝내.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이강현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거대하고 고급스러운 대표이사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나는 한없이 초라해졌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이강현이 들어섰다. 사진보다 더 날카롭고 냉철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는 수진이를 먼저 알아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박수진? 내가 여긴 어쩐 일로? 그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경계심과 의아함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민준이의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내 아들입니다.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간경화 말기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강현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로 나와 수진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버리고 이강현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내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수진이가 작게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신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강현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헛소리 마시오. 이게 지금 무슨 수작이야. 수작이 아닙니다.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당신 피를 받은 아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의사가 그랬어. 친부의 간이 아니면 힘들다고 그러니 제발 검사라도 받아주시오. 내가 이렇게 빌겠소. 내 모든 걸 다 줄 테니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주시오. 나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58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혀본 적 없던 나의 허리, 나의 무릎, 나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내 흐느낌과 수진이의 숨죽인 울음소리, 그리고 이강현의 거친 숨소리만이 엉켜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이강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이라면 검사를 받겠소. 하지만 그게 전부요.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시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절망의 시작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저 엎드린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뜨거운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남자 앞에서 나는 기른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력한 죄인이 되어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58해를 버텨온 단단한 뼈마디가 시큰거렸지만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뿌려지는 듯한 치욕.
평생 잉크와 기름때를 묻혀가며 지켜온 나의 자존심이 아내의 옛 남자 앞에서 먼지처럼 짓밟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등 뒤에서 아들 민준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녀석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아버지의 자존심 따위가 다 무엇이란 말인가. 내 처절한 울부짖음이 멎자 거대한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강현은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수진이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의 잘 닦인 구두 끝이 시야에 들어왔다. 저 발에 채여도 좋고 멱살을 잡혀 끌려나가도 좋았다. 제발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일어나시오. 한참 만에 들려온 이강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철저히 상황을 파악하려는 사업가의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휘청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달아빠진 내 양복 바지 무릎개에 허연 먼지가 묻어 있었다. 박수진. 이게 다 사실인가? 이강현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다. 수진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만 떨었다. 그 침묵이 긍정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세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강현은 짧게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분노와 황당함, 그리고 일말의 배신감마저 서려 있는 듯 했다. 하 30년이야. 30년 동안 내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건가. 당신 정말 대단한 여자였군. 그의 비아냥거림에 수진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저 남자의 멱살을 잡고 내가 뭔데 내 아내를 비난해.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지금 저 남자에게 아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였다. 과거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내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오. 1분 1초가 급합니다. 민준이가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내 아들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나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강현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피는 당신이 줬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나라는 무언의 외침이었다. 이강현은 그런 내 눈을 잠시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두 사내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 속에서 나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그는 마치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병원으로 갑시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소. 이강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비서에게 급한 용무가 생겼다고 짧게 통보한 그는 옷걸이에 걸린 값비싼 코트를 걸치고 앞장섰다. 나와 수진이는 죄인처럼 그 뒤를 따랐다. 그의 차는 내가 평생 몰아본 트럭이나 낡은 승용차와는 차원이 다른 외제 세단이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싣자 오히려 온몸에 가시가 돋는 듯 불편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수진이는 뒷좌석에서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운전대를 잡은 이강현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란했던 내 가족, 내 세계가 이렇게 산산조각 날 줄이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앉아있는 두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지독한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졌다. 이강현의 사무실을 채우던 값비싼 가죽과 향수 냄새 대신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곧장 중환자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이강현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주위만 둘러볼 뿐이었다. 그의 세상과 이곳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저기 저 아이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리창 너머를 가리켰다.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채 희미한 조명 아래 잠들어 있는 민준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색색거리는 숨을 내쉬는 아들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태로워 보였다. 황달 기운이 돌아 온몸이 노랗게 떠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이강현은 유리창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한참 동안 민준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얼굴에 어떤 감정이 스치는지 나는 필사적으로 읽어내려 애썼다.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그저 귀찮은 문제에 휘말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심장은 타들어갔다. 한참 후 이강현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나와 닮았군.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렇다. 나는 지난 30년간 애써 부정해왔지만 사실 민준이는 나보다 수진이를 더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강현이라는 존재를 알고 난 후 다시 보니 민준이의 높은 콧날과 단호해 보이는 인매는 바로 저 남자 이강현의 것이었다. 내 아들의 얼굴에 다른 남자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 남자의 입을 통해 확인받는 순간 나는 참을 수 없는 패배감에 휩싸였다. 이강현은 시선을 거두고 우리를 병원 구석의 조용한 휴게실로 이끌었다. 그는 자판기에서 뜨거운 커피를 2잔 뽑아 우리 앞에 놓았지만 누구도 커피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줘요,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누그러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소? 내가 그렇게 미웠소? 아니면 수진이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하기 시작했다. 결혼을 약속했던 우리가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젊은 날의 이야기. 그와 마지막으로 만난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차마 그를 찾아갈 수 없었던 두려움. 그리고 나 김진석이라는 착하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 모든 것을 묻고 아이를 내 아이처럼 사랑해주는 나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기로 결심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까지. 수진이의 이야기는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과 이강현의 가슴에 동시에 박혔다.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아내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과거의 진실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이강현은 굳은 얼굴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분노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사람처럼 공허해 보였다. 그래서 저 아이는 평생 자기가 김진석 씨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자랐다는 거군. 그렇습니다. 내가 대신 대답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반듯하고 착한 녀석입니다. 아비인 나를 존경하고 제 어미를 끔찍이 아끼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강현 씨. 나는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입안이 썼다. 당신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 혼란스러운 거 압니다. 당신이 우리를 원망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지 저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저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다. 당신 성공한 분이라고 들었소. 돈도 명예도 다 가졌겠지. 하지만 자식은 없다고 들었소. 맞소? 아내는 몇 년 전 사별했고 아이는 없었소. 이강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럼 됐소. 하늘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지. 당신 핏줄이 저기서 죽어가고 있잖소. 외면하지 마시오. 당신이 지금 저 아이를 살려주면 나 김진석 당신에게 평생 빚진 사람으로 살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아버지 자리 그것도 내어놓겠소. 민준이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겠다면 나는 그걸로 됐소. 그러니 제발.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강현이 손을 들어막았다. 그만하시오. 그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자리를 내놓는다니 김진석 씨, 당신은 지금 나보다 더 아버지 같소. 30년을 키운 정을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였다고 해서 버릴 수 있단 말이오.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경멸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운명 앞에 선 한 남자로서의 복잡한 심경을 담고 있을 뿐이었다. 검사받겠소. 마침내 그가 내뱉은 말에 나는 거의 무너질 뻔한 몸을 간신히 추슬렀다. 수진이는 감격에 겨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며 울었다. 하지만 오해는 마시오. 이건 박수진 씨나 김진석 씨를 위한 게 아니오. 내 눈으로 본 이상 젊은 애가 저렇게 죽어가는 걸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오. 그리고 만에 하나 내 핏줄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기 때문이오. 그는 선을 그었다. 철저히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듯
감정적인 동요를 애써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유리창 너머 아들을 바라보던 그의 흔들리던 눈빛을, 나와 닮았다고 나직이 은쫄이던 그의 목소리를. 그 역시 이 거대한 운명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강현은 병원 측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긴급 유전자 검사와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요청했다. 병원에서는 중견기업 대표인 그의 등장에 더욱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강현은 피를 뽑고 CT를 찍고 각종 검사를 받는 내내 단 한 번의 불평도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의료진의 지시에 따를 뿐이었다. 나는 그가 검사를 받는 동안 복도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수진이는 내 옆에서 계속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나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30년간 민준이의 세상에서 가장 큰 산이었고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해결사였던 나는 이제 그저 무력하게 다른 남자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렸다. 검사실 문이 열리고 이강현이 걸어 나왔다. 채열한 팔뚝에 붙인 반창고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내 옆이 아닌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고맙소. 나는 간신히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로는 이 비참하고 복잡한 심경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시오. 만약 내가 적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니. 그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우리는 또다시 침묵에 잠겼다. 똑딱거리는 복도의 시계 소리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한때는 한 여자를 사랑했고 이제는 한 아이의 목숨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남자. 길은 아버지와 낳은 아버지. 우리의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이강현은 회사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고 병원에는 다시 나와 수진이만 남았다. 나는 여전히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깊은 잠에 빠진 민준이의 얼굴이 아까보다는 조금 편안해 보였다. 어쩌면 제 아비가 자기를 살리러 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남자가 거기에 있었다. 평생 성실 하나로 버텨온 삶에 대한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찌든 초라한 얼굴. 나는 가만히 유리창에 손을 가져다 댔다. 아들의 얼굴 위로 내 손바닥 그림자가 겹쳐졌다. 민준아, 아들,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부디 사람만 다오.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다. 그냥 지금처럼 내 아들로 내 옆에만 있어다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배신감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무력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뒤섞인 처절한 부성의 눈물이었다. 내일 아침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복도는 지독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나와 수진이 그리고 새벽같이 달려온 이강현, 우리 셋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다. 마치 서로의 숨소리마저 거슬리는 사람들처럼. 나는 달아빠진 내 구두 코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채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만약에 저 남자마저 민준이와 맞지 않는다면 그 뒤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신이시여 제발. 평생 누구에게도 빌어본 적 없었지만 속으로 애타게 신을 찾았다.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한 기도였다. 드디어 담당 교수가 복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우리 셋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다. 교수는 우리를 향해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진료실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 짧은 몇 걸음이 천리 길처럼 느껴졌다. 진료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교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다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진이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입술을 깨물었고 이강현 역시 굳은 얼굴로 교수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강현님과 김민준 환자는 부자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됩니다. 그리고 간 이식 적합성 검사에서도 모든 조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기적적일 만큼 좋은 조건입니다. 당장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마지막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수진이가 흐윽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애썼다. 나는 온몸에 힘이 탁 풀리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살았다. 내 아들이 민준이가 살 수 있다. 안도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지만 그와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가는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아들을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저 낯선 남자 이강현의 피와 살이었다. 나는 그저 무력한 구경꾼에 불과했다. 이강현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는 그저 짧게 숨을 내쉬더니 교수에게 물었다. 가장 빠른 수술 날짜가 언제입니까? 두 분의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다.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대표이사처럼.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가 테이블 아래에서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펴는 것을. 그 역시 이 모든 상황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었다. 수술 당일 나는 평생 그렇게 긴 시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수술실 앞 복도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나와 수진이 그리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전 잠시 들른 이강현의 비서까지 어색한 조합의 사람들이 초조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이강현은 민준이보다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다. 이동 침대에 누워 실려가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걱정 마시오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차마 고맙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여자의 남편이 이제 그 아들의 목숨을 구해줄 남자에게 보내는 복잡하고 기참한 인사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나왔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수진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동 침대를 따라가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그런 아내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면서도 시선은 민준이에게서 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담당 교수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강현 대표님도 김민준 환자도 모두 무사합니다. 이제부터 회복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제야 복도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흩어졌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고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끝났다. 지옥 같던 시간이 드디어 끝났다. 민준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아들의 병실에는 며칠 만에 생기가 돌았다. 아직 몸을 가누기는 힘들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가끔 옅은 미소도 보였다. 이강현 역시 다른 층의 VIP 병실에서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서로의 병실을 찾지 않았다. 그를 마주할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민준이의 병실 의자에 앉아 보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 높은 콧대는 이강현을 닮았구나. 굳게 담은 저 입술도 그렇구나. 피는 속일 수 없다는 옛말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인지 나는 내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다른 것도 보았다. 잠결에 뒤척이며 내 손을 찾는 아들의 버릇. 내가 깎아주는 과일을 제일 맛있게 먹는 표정. 내가 병실에 들어설 때 가장 환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것은 피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지난 30년 나와 아들이 함께 쌓아 올린 시간과 기억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이가 희미하게 나를 불렀다. 아버지. 그래, 아들. 정신이 좀 드냐? 나는 얼른 다가가 아들의 마른 손을 잡았다. 아들은 내 손을 힘없이 잡으며 말했다.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저를 업고 끝도 없는 계단을 오르는 꿈을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절대로 저를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을 뿐이었다. 핏줄이 아닌 이 아이를 나는 단 한순간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그 순간조차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날 저녁 퇴원을 하루 앞둔 이강현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민준이의 병실을 찾아왔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병실에는 마침 나와 수진이 셋이 함께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는 아직 모든 진실을 몰랐기에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몸이나 잘 추스르게. 젊은 사람이. 이강현은 무심한 척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아들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 눈빛에는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 애틋함, 그리고 낯설. 그는 자기 아들 앞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이강현은 민준이와 몇 마디 더 나눈 뒤 병실을 나서려 했다. 그가 문고리를 잡았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그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이강현 씨. 나와 수진이가 그를 따라 병실 밖 복도로 나갔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훔쳤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수많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말도 이 상황을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진심을 전하기로 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그것이었다. 이강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 말은 평생 당신과 내 아내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 원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내 아들 우리 민준이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의 치욕과는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였다. 내 구겨진 자존심보다 아들의 생명이 100배, 1000배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의 인사였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이강현이 나직하게 말했다. 고개 드시오, 김진석 씨. 내가 허리를 펴자 그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민준이 아버지는 당신입니다. 지난 30년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나는 그저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젊은 날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한 여자와 존재조차 몰랐던 내 아이에게 진 빚말입니다. 그는 수진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수진 씨도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시오. 당신도 평생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 그 말을 남기고 이강현은 뒤돌아 자신의 병실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거대한 운명에 떠밀려 모든 것을 잃고 또 모든 것을 얻은 한 남자의 쓸쓸한 모습이었다. 민준이가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다. 아들은 아직 조심해야 했지만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 우리는 민준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만 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속일 수는 없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아들에게 지은 또 다른 죄가 될 터였다. 주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거실에 우리 셋은 마주 앉았다.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진이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아주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수진이는 울먹이며 지난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어렵게 꺼내놓았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민준이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기는 듯 옅은 미소를 띠고 있다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내 아들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이강현 대표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까지 모두 듣고 난 민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아들이 나를 원망할까? 나를 역겹다고 가짜 아버지라고 밀어낼까?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 나와 수진이를 향한 깊은 연민과 이해의 빛이었다. 두 분 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들의 첫마디에 나와 수진이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어요. 제가 아파서 저 때문에.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등 뒤로 수진이도 다가와 우리 부자를 함께 감쌌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다. 30년 묵은 거짓과 상처가 뜨거운 눈물에 씻겨 내리는 듯 했다. 울음을 그친 민준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아들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피가 뭐가 중요해요. 제 아버지는 세상에 딱 한 사람뿐이에요. 어릴 때 저 없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아버지, 처음 자전거 가르쳐주다 넘어져서 같이 무릎 깨졌던 아버지, 대학 등록금 봉투 내밀면서 아무 말 없이 제 어깨 두드려 주셨던 아버지.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전부 다 김진석, 당신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말에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버지를 만드는 것은 붉은 피가 아니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살갗에 새겨진 상처와 기억들이었다. 나는 지난 30년간 틀림없는 민준이의 진짜 아버지였다. 몇 달 후 민준이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독립하며 조촐한 집들이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두 명의 아버지가 함께했다. 나와 이강현. 우리는 여전히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괜히 텔레비전만 쳐다보거나 민준이가 따라주는 술잔만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더 이상 증오나 질투의 감정이 아니었다. 한 여자를 사이에 둔 옛 연적도 아들을 사이에 둔 경쟁자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김민준의 아버지들이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었다.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회에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내 접시 위에 회 한 점을 올려주었다. 아, 대표님도 아니, 저 아버님께서도 많이 드십시오. 민준이는 이강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아직도 망설이는 듯 했다. 이강현은 그런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냥 편하게 부르게.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때 이강현이 내게 술잔을 내밀었다. 한 잔 받으시오, 김진석 씨.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잔을 받았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술잔이 부딪혔다. 우리는 말없이 술을 넘겼다. 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뜨거운 불길을 만들었다. 나는 건강하게 웃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내 옆에서 어색하게 안주를 집어먹는 이강현을 보았다. 거실 한쪽에서 수진이는 아들과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완벽한 화해나 용서는 아닐지 모른다. 우리 사이에 남은 상처는 평생 희미한 흉터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어쩌면 완벽한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부서진 조각들을 서로의 온기로 필사적으로 이어붙어 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내 아들 민준이를 중심으로 우리는 피와 시간으로 엮인 세상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묵묵히 내 술잔을 다시 채웠다. 더 이상 내 인생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30년의 세월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내 역사였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음과 희생이라는 물을 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꾸어내는 고된 노동이라는 것을 나는 내 온 생애를 바쳐 증명해냈다. 나는 김민준의 아버지 김진석이다. 그 사실 하나면 내게는 충분했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완성된 김진석 씨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